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1187년 중동 지역을 장악한 이슬람 아유브 왕조의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종교의 보호를 받는다고 선전했던 예루살렘이 이교도에게 점령당하는 건 교황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고, 당시 교황이었던 173대 교황 그레고리오 8세는 세 번째 십자군을 모집해야만 했습니다. 다만 2차 십자군 전쟁 이후로 교황과 로마 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교황이 아닌 자치정부를 조직해 로마를 운영해 가고 싶어 했고, 로마 시민들은 교황을 로마에서 내쫓기까지 했죠. 교황 그레고리오 8세도 로마 시민들의 강경한 반발에 아예 로마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피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교황의 존재를 부정한 게 아니라 교황이 로마에 있는 걸 원치 않았던 만큼 교황이 로마에 없으면 굳이 교황과 척을 지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당대 치솟던 교황의 권위에 대항할 생각도 없었고요. 로마 교황청에 들어가지 못한 게 찝찝한 그레고리오 8세 교황이었지만 당장은 예루살렘 왕국 구원이 우선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청 못 들어간다고 교황권이 실추되는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 왕국 점령은 아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레고리오 8세 교황은 현재 유럽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중단하고 크리스트교 국가와 영주들은 모든 공력을 예루살렘 왕국 부활에 쏟으라는 교서를 내렸습니다. 다만 교황 그레고리오 8세는 교황으로 즉위한 지 단 2달 만에 사망을 했고, 후임 교황이었던 174대 교황 클레멘스 3세가 3차 십자군의 실무를 도맡았습니다. 참고로 클레멘스 3세는 교황과 갈등을 벌이던 로마 시민들의 자치정부와도 화해를 하여 로마 시는 자치권을 가지지만 명목상 교황령에 소속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에 돌아올 수가 있었죠. 1190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 바르바로사가 먼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육로를 통해 튀르키예를 진입해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살레프 강을 도강할 때 너무 많은 병사들이 익사합니다. 도강 자체가 험난했는데 이때 프리드리 바르바로사도 힘들게 강을 건넜고요. 노쇠한 나이에 이때의 도강이 치명적이었던지 프리드리 바르바로사는 사망하고 맙니다. 아직 3차 십자군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는데요. 174대 교황 클레멘스 3세는 전쟁 중이던 영국과 프랑스도 전쟁을 중단시키게 하고 십자군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싸우던 영국과 프랑스는 같은 십자군으로 동맹군이 되어 중동으로 떠났는데요. 1191년 프랑스의 국왕 필리프 2세와 영국의 국왕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는 리차드 1세가 중동의 아크레라는 곳에 상륙합니다. 당시 기드 리지냥이 이끄는 예루살렘 왕국의 패잔병들이 아크레에서 살라딘의 이슬람군에 항전하면서 포위되어 있었거든요. 아크레 포위전은 몇 년간 지속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왕국 잔병들과 함께 2차 십자군 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되었던 기사단들, 예컨대 9호 기사단과 템플 기사단도 함께 항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새로운 기사단이 창설됩니다. 이른바 튜튼 기사단이죠. 기나긴 아크레 공방전에서 부상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더 많은 의료 인원이 필요했고, 아크레에서 독일인 출신의 의료 수도사 겸 군사 조직을 창설했는데, 이것이 훗날 튜튼 기사단 혹은 독일 기사단으로 확장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십자군이 아크레에 도착하자 살라딘은 아크레 포위를 풀었고 기나긴 아크레 공방전이 끝나죠. 설령 영국과 프랑스가 교황의 강요와 중재로 전쟁을 멈추고 같은 십자군으로 참여했지만 프랑스의 국왕 필리프 2세는 영국의 국왕 리처드 1세를 계속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아크레 점령 후 프랑스의 필리프 2세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지금 영국의 국왕이 중동에 와 있으니 빈집털이를 준비하라는 속셈이었죠. 이로써 제3차 십자군은 영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의 리처드 1세 국왕은 아크레에서 보급선 연결을 위해 해안가 도시 야파로 향했습니다. 이때 이슬람의 살라딘이 야파로 향하던 리처드 1세를 공격하는데요. 리처드 1세의 영국군이 살라딘의 공격을 방어해냅니다. 또한 전투 도중 템플 기사단이 이슬람 적의 기병 돌격을 몸으로 막아내고 또 거침없는 돌격으로 살라딘 진영을 휘저어 놓기도 했습니다. 리처드 1세의 지시가 아닌 행동으로 인해 빈틈이 생기기도 했지만 리처드 1세가 잘 대처하죠. 오히려 살라딘은 역공격을 받게 되는데 아르수프 전투에서 살라딘은 큰 패배를 겪습니다. 리처드 1세도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지휘하며 싸웠는데 그의 용맹함이 도저히 왕이라고 하기에 믿을 수 없는 신들린 무예를 뽐냈다고 하죠. 리처드 1세가 검을 들고 이슬람군을 격퇴하는 모습이 농부가 곡식을 베는 것과 같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1세에게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자시망이란 별명이 붙은 거죠. 아르수프 전투에서 패배한 살라딘조차 리처드 1세를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야파를 성공적으로 점령한 리처드 1세였지만 이후 상황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십자군 내부적으로도 파발이 갈렸는데, 기사단들은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자고 했지만 살라딘을 절대 얕보지 않은 영국의 리처드 1세 국왕은 예루살렘 진격에 신중을 기하기로 하죠. 다만 기사단들의 압박에 별 수 없이 리처드 1세 국왕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으나 역시나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살라딘은 다시 한번 십자군의 보급기지인 야파를 공격해 거의 점령 직전까지 갔으나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도 리처드 1세가 겨우 막아내죠. 다만 리처드 1세의 승리도 쉽지 않은 승리였고 십자군도 지칠 대로 지쳐버립니다. 살라딘의 공격을 막아내긴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탈환까지는 어려운 시점이었고 보급과 병참선을 확보하긴 했어도 전쟁이 길어지면서 심각한 보급 문제에 시달립니다. 이는 살라딘의 이슬람군도 마찬가지였죠. 결정적으로 프랑스의 국왕 필리프 2세가 영국에 있는 리처드 1세의 동생 존과 함께 영국 내부의 반란을 부추기자 리처드 1세의 살라딘은 크리스트교인들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이슬람 측에서 막지 않고 기존 예루살렘 왕국 영토의 반을 부활시킨다는 협정으로 3차 십자군을 마무리합니다. 제3차 십자군은 역대 십자군 전쟁 중 가장 십자군의 군사력이 뛰어났던 전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뛰어난 병력들을 한데 모아놓은 교황의 지시나 말의 무게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교황권이 그 정점을 찍었을 때가 제3차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 즉위한 176대 교황 인노첸시오 3세였습니다. 교황의 역사에서 로마 제국이 살아있던 시절의 교황을 단 한 명만 고르라면은 역대 최고의 교황으로 평가받는 레오 1세이고 서양 중세 시대에서 단 한 명의 교황을 알아야 한다면 역대 가장 강한 권력을 누렸던 176대 교황 인노첸시오 3세입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서 태어난 이탈리아인으로 어린 시절부터 신학, 법학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 파리 대학에서 신학을, 볼로냐에서 교회법을 공부하며 당시 서유럽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파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교황권의 신성성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혔죠. 젊은 시절부터 저술 활동을 통해 교황권의 우월성을 강조할 정도로 명석하고 강한 의지의 인물이었으며 1190년대에는 이미 로마 교황청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었답니다. 제3차 십자군 전쟁 당시 지위가 대단히 높은 추기경이었죠. 그리고 1198년 겨우 37살의 나이로 교황에 선출되었습니다. 인노첸시오 3세는 즉위하자마자 세계사에서 길이길이 회자되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이다.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더 신성하고 우위에 있으며 교황이 유럽에 있어서는 영적 도덕적 최고 권위자임을 선언한 거죠. 인노첸시오 3세는 말뿐인 교황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부 개혁을 즉각 추진해 성직자들의 부패와 무질서를 정비하고 성직매매, 독신, 규범 위반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했죠. 그는 당시 혼란해 있던 교황령의 통치권을 재정비하여 로마 귀족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교황령을 독립된 영토 국가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신성로마 제국 황제 즉위 문제에 개입할 정도로 권한이 강력했습니다. 잉글랜드 국왕이었던 존 왕과 갈등을 벌이며 1208년에 영국 전체에 파문을 내렸고 결국 존 왕이 항복하면서 잉글랜드를 교황의 봉신국으로 만드는 전례 없는 사건을 낳았습니다. 이는 교황권이 세속 군주를 굴복시킨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프랑스에서도 인노첸시오 3세 교황은 프랑스의 국왕 필리프 2세가 아내를 부당하게 버린 문제에 개입하며 이 왕에게 교황권의 도덕적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이 이후로 교황이 황제나 국왕의 개인사에 도덕적으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관례가 되었죠. 또한 교황 중심의 일원화된 종교 권력을 위해 이단 탄압 정책이 제도화되기 시작했고 교황권의 교리적 통제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가장 장기적인 업적으로 손꼽히는 게 1215년 개최한 제4차 라테란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는 중세 교회 체계를 사실상 완성했으며 삼위일체, 성체성사, 성직 규정, 이단 단속, 일상신앙 규범 등 중세 가톨릭 교리를 표준화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냈죠. 인노첸시오 3세는 이 회의를 통해 교황 중심의 세계 질서를 제도적, 신학적으로 확고했습니다. 그의 재위기간 교황은 유럽 정치의 최종 심판자, 영적 지도자, 그리고 국제 질서를 조정하는 최고 권위자로 군림합니다. 1216년 사망할 때까지 그는 중세 교황권이 도달할 수 있는 권력의 절정을 실현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권력을 누리며 교황권의 권위를 만천하에 뿌려놓은 176대 교황 인노첸시오 3세. 그는 이참에 더 확실한 교황권의 확립을 위하여 교황들에게 남겨져 전해오던 숙제 같은 과업을 마저 완수하기로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왕국을 다시 옛날처럼 재건하는 십자군 원정이었죠. 성지 예루살렘을 포함해 중동 지역에 대한 이슬람 왕조와 이슬람 세력을 일망타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노첸시오 3세는 프랑스 측에 제4차 십자군 원정이 필요하다며 프랑스의 여러 제후들에게 십자군을 결성하도록 독촉했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2, 3차 십자군 원정의 실패의 원인을 너무 많은 국가와 영주들이 참여해 병사들의 단결력이 부족한 데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4차 십자군은 프랑스에만 참여를 권고했습니다. 또 과거 십자군 원정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각 나라의 국왕들이 참여를 했는데 지위가 높은 국왕들이 참전을 하니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약하다고 판단을 했기에 4차 십자군 원정에선 제후들만 참가토록 했죠. 이로써 70명이 넘는 프랑스의 명망 있는 제후들이 모였습니다. 그중 6명의 제후들을 대표로 뽑아 십자군 원정의 총괄을 맡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도 베네치아 공화국의 해상 상인들이 수송 역할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절대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엄연히 돈을 받고 해주었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4차 십자군이 이용할 선박과 물자의 이동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십자군에게 8만 5천 마르크를 청구했습니다. 다만 불과 얼마 전 비잔티움 제국과의 무역 독점권을 상실했던 베네치아에서는 국가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4차 십자군 때는 단지 수송 역할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 십자군으로 참여하기를 제안해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엄청난 전리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십자군 입장에서야 뭐 군사력 증대가 나쁠 게 없었습니다. 이들은 1년 후인 1202년 6월 베네치아에서 다시 집결하기로 했습니다. 약속했던 1202년 6월이 다가왔지만 오기로 한 십자군 전원이 모이질 않습니다. 십자군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마음을 돌린 기사들도 있었고 개인적인 일 때문에 늦게 도착하는 제후들도 있었습니다. 뭐 갖가지 사유와 핑계로 원래 모이기로 했던 병력의 3분의 1 정도만 모였죠. 이거 어쩌지 싶을 때 베네치아는 4차 십자군 측에 자라라는 도시를 먼저 공격한 이후에 4차 십자군이 목표로 세운 이집트로 떠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자라는 아드리아해 동안에 위치한 한때 베네치아의 산하 도시였던 도시였으나 헝가리 왕국이 침입으로 베네치아를 배신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아드리아해 해상 무역에서 지리적 요충지였죠. 그러니까 베네치아가 자라를 공격할 때 십자군 보고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채무 상환 기간을 무기한 늘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십자군 측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십자군이란 애초에 이교도인 이슬람과 싸우기 위해 결성된 크리스트교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자라와 헝가리 모두 크리스트교였습니다. 이슬람과 싸우려고 구성된 군대가 같은 종교와 싸우다니 본질을 흐리는 전쟁이었죠. 그래도 뭐 채무 줄여주고 또 더 많은 병력이 모이려면 시간도 필요하니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를 정벌하죠. 겨울이 오고 봄이 찾아오면 진짜 이집트로 떠나려고 했는데 비잔티움 제국의 황자가 자기 나라 내분을 피해 도망쳐 왔는데 십자군 측에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던 권리를 되찾을 기회라고 여긴 베네치아 공화국은 제4차 십자군을 꼬드겨 비잔티움 제국으로 행하기로 합니다. 도움을 요청한 비잔티움 제국의 황자는 자기를 도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로 옹립해주면 20만 마르크를 지불을 하고 4차 십자군의 이집트 공략을 위한 병력 1만 명과 비용 전부를 전액 부담하고 500명의 경호기사를 제공하고 심지어 비잔티움 제국을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래도록 갈라져 나온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였는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너무 매력적이라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의심했고 그리고 지금 이집트로 가지 않으면 절대 이집트로 못 갈 것 같아서 4차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플 행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4차 십자군과 베네치아군은 1203년 콘스탄티노플을 쳐서 그 황자를 황제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약속을 이행을 안 해버립니다. 1204년 화가 난 4차 십자군과 베네치아군은 다시 한번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립니다. 주인 없는 콘스탄티노플에 입성한 4차 십자군과 베네치아 군대는 끔찍한 짓을 자행했습니다. 우선 정교회 교회로 찾아가 비싼 금품과 의식용 제기들 등 비싸 보이는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갔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 내부에 있는 금들을 다 뜯어갔고요. 더 이상 빼앗아갈 게 없으면은 교회를 방화해버렸습니다. 교회만이 아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백성들에게도 빼앗을 게 있으면 전부 약탈했고 이를 저항하면 죽이거나 방화했습니다. 크리스트교라는 종교로 구성된 군대가 어찌나 끔찍했는지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죠. 그렇게 이교도들과 싸워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모인 십자군은 정작 이슬람군과는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제4차 십자군 원정은 역대 십자군 원정 중 가장 세속적인 전투라고 하죠. 인노첸시오 3세 교황은 노발대발하긴 했으나 제4차 십자군과 베네치아군이 콘스탄티노플의 서방 교회를 믿는 라틴 제국이라는 국가를 세워두고 옵니다. 인노첸시오 3세는 동서교회를 합쳤다는 의의를 강조하며 정신승리를 합니다. 뭐 라틴 제국은 금세 없어지고 비잔티움 제국이 다시 돌아와서 사실상 동서방 교회가 합쳐졌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노첸시오 3세 교황을 이은 177대 교황 호노리오 3세는 5차 십자군을 소집하여 이번에야말로 이집트로 향하지만 실패했고 또 그 뒤를 이은 178대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강요하여 6차 십자군을 보냈지만 6차 십자군은 별 전투도 없이 싸우기 싫어하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대충 협정을 맺고 중단했으며 180대 교황 인노첸시오 4세는 프랑스의 국왕 루이 9세를 통해 제7차 십자군을 동원해서 이집트로 향했으나 역시 실패하고 이 이후로 교황들은 십자군 원정에 대한 희망을 버리다시피 합니다. 프랑스의 국왕이나 영국의 국왕이 자발적으로 중동 지역에 가서 이슬람 세력과 싸우는 이 십자군 원정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1291년 예루살렘 왕국의 수도 아크레가 함락되면서 예루살렘 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오래도록 중동 지역에 자리매김했던 크리스트교 영주국들도 모조리 이슬람에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절대적일 것만 같았던 교황권이었지만 그 교황권이 무너지게 되는 직접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프랑스였는데요. 프랑스 왕국은 카페 왕조의 11대 국왕인 필리프 4세 때 그 전성기를 찍습니다. 필리프 4세는 미남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출중한 외모를 자랑했는데 외모와 달리 냉정하고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진 군주였습니다. 필리프 4세의 업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프랑스 경제력의 강화였습니다. 우선 1302년 삼부회를 처음 소집해 귀족, 성직자, 평민 대표를 모두 불러 모아 왕권 강화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삼부회란 각 신분별 대표들을 모아 국가 토론을 하는 자리였는데 말이 토론이지 결국 국왕이 왕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받는 자리로 주요 왕권은 세금 징수였습니다. 또한 기사단을 해체시키고 기사단의 재산을 환수하여 국고를 늘리고 오늘날의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 지역을 아우르는 플랑드르 지방을 차지했는데 플랑드르는 모직물 산업의 중심지로 이곳을 얻음으로써 프랑스가 얻게 되는 경제적 혜택은 엄청났습니다. 결정적으로 프랑스의 국왕 필리프 4세는 성직자들에게도 과세를 하기로 합니다. 이에 대해 193대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과세 처리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성직자 과세는 세속 군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에 프랑스의 필리프 4세 국왕은 교황의 요청을 무시해버리면서 갈등을 빚습니다. 화가 난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프랑스의 필리프 4세 국왕을 파문시켜버렸는데 프랑스의 국왕 필리프 4세는 교황의 파문 조치마저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할 수 있느냐고요? 과거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하일리 4세가 교황의 파문 조치에 놀란 건 지방 영주들 때문이었습니다. 교황의 파문 조치는 지방 영주들이 황제를 부정하고 황제를 끌어내릴 수 있는 명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프랑스의 카페 왕조는 필리프 2세와 필리프 4세를 거치며 중앙 집권화를 단행해 놓았기 때문에 프랑스 내 지방 영주들을 프랑스의 중앙정부에서 확실하게 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황의 파문 조치는 그저 선언에 불과할 뿐 실효성이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교황의 상징성이 있기에 교황과의 대립이 프랑스 정치 및 경제 발전에 상당한 방해가 된다고 여긴 프랑스의 국왕 필리프 4세는 교황 보니파시오 8세를 납치해버리고 구금해버립니다. 이때 보니파시오 8세가 프랑스 귀족에게 뺨을 맞는 전례 없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니파시오 8세가 구금되어 있던 곳이 로마 근교 아니니라는 곳이어서 이때의 굴욕을 아니니의 굴욕이라고도 하죠. 로마 시민들의 시위로 보니파시오 8세는 풀려났으나 그 충격으로 인해 석방된 지 얼마 안 되어 곧바로 사망을 했고 뒤이어 즉위한 194대 교황 베네딕토 11세는 필리프 4세 파문을 철회하는 등 프랑스와 화해하려고 시도했으나 몇 개월 못 가 사망했고 다음 또 즉위한 195대 교황 클레멘스 5세는 프랑스와의 관계를 정립해야만 했습니다. 클레멘스 5세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프랑스인으로 프랑스의 필리프 4세 국왕이 의도적으로 교황 선출에 개입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고 클레멘스 5세가 친프랑스파였냐? 라기보다는 교황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프랑스와의 관계를 매듭지으려고 했죠. 때마침 당시 로마는 로마 내 귀족들 간의 내분으로 치안이 매우 불안정했는데 이 핑계로 프랑스의 국왕 필리프 4세는 교황 클레멘스 5세에게 교황청을 프랑스 영지로 옮기라고 제안합니다. 말이 제안이지 거의 반협박 강요였죠. 별수 없이 클레멘스 5세는 1309년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약 70여 년간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와 프랑스 국왕들의 개입을 받던 시기를 아비뇽 유수라고 합니다. 유수는 유폐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이후 교황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교황의 역사 9부입니다. 성직자 과세권을 두고 프랑스의 필리프 4세 국왕과 보니파시오 8세 교황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필리프 4세 국왕은 군사들을 보니파시오 8세가 머무르고 있던 이탈리아 아니니로 보내 보니파시오 8세를 감금하고 뺨까지 때리는 전례 없는 사건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보니파시오 8세 이후 즉위한 194대 교황 베네딕토 11세는 필리프 4세 파문을 철회하는 등 프랑스와 화해하려고 시도했으나 몇 개월 못 가 사망했고 다음 또 즉위한 195대 교황 클레멘스 5세는 프랑스 국왕 필리프 4세의 압박으로 1309년
교황청을 로마에서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이후 약 70년간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와 프랑스 국왕의 개입을 받던 시기를 아비뇽 유수라고 합니다. 유수는 유폐된다는 뜻이랍니다. 이후 교황들은 모두 프랑스 출신들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마에서는 아비뇽으로 가 있는 교황을 교황으로 인정 못한다고 나섰습니다. 더군다나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받고 종교적 독립성도 없는 아비뇽 교황청은 정식 교황청이 아니라고 부정했죠. 14세기 중반에 이르면 오랜 아비뇽 교황청 체제에 대한 불만이 교황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커져갔습니다.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교황이 로마에 복귀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고 교황이 프랑스 영향력 아래 있다는 이유로 성직세 부과 등 교황 정책에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국가들은 교황이 로마를 비운 것을 치욕으로 여겼고 교황령 내부에서도 혼란이 잦아 로마 복귀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되었죠. 교황들 스스로도 한때 절대적이었던 교황권이었지만 이렇게 세속군주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자각했습니다. 교황들도 언젠가는 로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여겼죠. 이때 이탈리아인 도미니코 수도의 여성 신앙인이었던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가 201대 교황 그레고리오 11세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 교황의 도덕적 책임을 상기시키고 목자는 양떼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교황이 로마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377년 그레고리오 11세는 로마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복귀는 교황권을 정상화하기보다는 더욱 큰 폭발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378년 그레고리오 11세가 사망하면서 열린 교황 선거에 로마 시민들이 교황 선출에 압력을 행사했고 그렇게 오랜만에 이탈리아인 출신의 교황 우르바노 6세가 202대 교황으로 선출되었죠. 하지만 프랑스 추기경들은 자기들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정투표라며 우르바노 6세 교황 선출이 무효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추기경들끼리 프랑스인이었던 클레멘스 7세를 새로운 교황으로 추대를 하죠. 클레멘스 7세는 교황청은 아비뇽에 있는 게 맞다며 아비뇽으로 들어가 제2의 교황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로써 서방교회는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 교황시대, 즉 서방교회 대분열에 돌입하게 되죠. 이 시점부터 유럽의 각 국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어느 교황을 정통교황으로 인정할지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야 당연히 아비뇽 교황청을 정통교황으로 인정했고 프랑스와 적대하던 영국이나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당연히 이탈리아는 로마 교황청이야말로 정통교황이라 지지했죠. 영국에게 탄압을 받던 스코틀랜드도 프랑스와 친하게 지내며 아비뇽 교황청을 정통교황청으로 지지했습니다. 아비뇽 교황청의 교황들과 로마 교황청의 교황들은 서로 정통성 주장을 하면서 정통성 확보를 위해 면죄부나 성직 매매 같은 사업을 벌이면서 교황청의 재정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재정력이 강화되면 이 불려진 규모를 들이밀면서 정통회를 자부할 수 있고 이 면죄부 발행과 성직 매매를 주관하는 것만으로 권위가 설 수 있다고 판단했죠. 이러면서 교회 사회에 부패가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14세기에는 흑사병이 유럽 전역에 돌면서 종교에 대한 맹목적 믿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고요. 분열이 30년 가까이 이어지자 추기경들과 신학자들은 차라리 두 교황들을 모두 폐위하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공의회를 열자는 의견을 모았고 1409년 피사에서 대규모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공의회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피사 공의회는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을 모두 무효로 선언하고 새로운 교황 알렉산드르 5세를 선출했지만 기존 두 교황이 모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써 교회에는 로마, 아비뇽, 피사 계열이라는 3명의 교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교회의 권위는 바닥까지 추락했고 유럽 각국은 서로 다른 교황을 지지하며 정치적 균열을 심화시켰죠. 결국 이 혼란의 도가니 정국을 해결하고자 나선 인물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지기스문트였습니다. 지기스문트 황제는 교회의 분열이 계속되면 유럽 기독교 세계 전체가 무너진다며 전 유럽 추기경과 학자들을 소집하는 거대한 공의회를 열기로 했고 1414년 독일의 콘스탄츠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공의회 중 하나를 개최합니다. 콘스탄츠 공의회의 핵심은 3가지였는데 첫째는 교황이라도 공의회보다는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공의회주의를 원칙을 확인하고 둘째는 3명의 교황을 모두 정리해 공석으로 만든 뒤 새로운 단일 교황을 선출하며 셋째는 제도 개혁을 통해 교황청이 다시는 외세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의회는 먼저 피사 계열 교황 요한 23세를 폐위했고 아비뇽 교황 베네딕토 13세는 끝까지 맞서다가 강제로 폐위당합니다.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 12세는 교회 일치를 위해 스스로 퇴위를 결정하죠. 새 교황제가 모두 비워지자 공의회는 1417년 새로운 교황 마르티노 5세를 206대 정통 교황으로 선출했고
그 즉시 유럽 대부분이 이를 인정하면서 약 40년에 걸친 서방 교회 대분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마르틴 5세 교황은 로마 교황청에 다시 거주하였고 그때 새로운 거처로 삼은 게 바티칸 대성당이었습니다. 이로써 1309년 아비뇽 유수로 시작된 교황권의 타락과 분열은 마침내 한 시대를 닫게 되었지만 이 100년 동안 축적된 후유증은 교황청 권위의 약화, 국가별 교회 정책의 강화, 공의회주의의 부상, 그리고 나중에 루터가 일으키게 되는 종교개혁의 시대적 배경을 이루게 됩니다. 아비뇽에서 시작한 교황의 방황은 단순히 거주지 이전이 아니라 중세 말 서방 기독교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장기적 균열의 출발점이었다고 평가되죠. 교회가 이 70년간 엉망진창이 되면서 유럽 곳곳에서 기존 종교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품고 교회의 개혁을 주장한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존 위클리프와 보헤미아의 얀 후스가 있었는데요. 위클리프는 옥스퍼드의 신학자로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의 100년 전쟁으로 인해 프랑스 왕의 영향 아래 있는 아비뇽 교황청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청이 영국에서 세금을 걷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있었죠. 위클리프는 바로 이 분위기 속에서 교회의 진정한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지 타락한 교황청이나 부유한 성직자 계급이 아니다 라고 강경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보급하자고 주장했고 성직매매, 성직자의 사치, 면죄부 등 중세 말 교회의 문제점들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오히려 교황이 분열되어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상황 자체가 교황제도의 부패를 증명한다고 말했고 교황이 세속군주처럼 행동할 경우 더 이상 교황을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주장했죠. 위클리프는 생전에 처형당하지는 않았지만 죽은 뒤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고 심지어 그의 무덤이 파헤쳐져서 유골이 불태워지는 상징적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영국 내 일부 귀족, 평민 사이에서 조용히 이어졌고 더 멀리 동유럽 보헤미아에도 전해졌는데요. 보헤미아에서 위클리프의 사상을 이어받은 체코의 신학자 얀 후스는 면죄부 판매를 강하게 비판했고 교황권의 정당성 자체를 성경 중심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방 교회의 분열이 지속되며 교황들이 서로를 향해 저주와 파문을 남발하는 모습을 보자 얀 후스는 두 명의 교황 모두가 서로를 파문할 수 있다면 진짜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얀 후스가 가장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문제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후스는 성직자들의 재정 확보를 위한 사업이 신앙을 파괴한다고 보고 이것이 교황청의 직접적인 분노를 샀죠. 결국 후스는 이단 혐의로 소환되었고 1414년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리자 황제 지기스문트의 안전보장 약속을 믿고 공의회에 출석을 했지만 도착하자마자 이단 혐의로 구금되었답니다. 공의회는 위클리프의 저작을 다시 조사하며 위클리프를 공식 이단으로 규정을 했고 얀 후스에게도 자신의 사상 철회를 요구했지만 후스는 성경이 어긋난 가르침을 따를 수 없다며 철회를 거부했죠. 결국 그는 1415년 화형을 선고받았고 이단 판결과 함께 현장에서 순교했습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에서는 문화적 황금기를 이룩한 르네상스가 퍼졌습니다.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더 발달된 인문학과 미술 양식을 추구한 사조였는데 교황들도 이 르네상스에 적극 후원하였습니다. 최초로 인문주의 르네상스를 후원한 교황이라 일컬어지는 208대 교황 니콜라오 5세는 로마를 기독교 세계의 수도이자 고대 문명의 계승지로 재건한다는 비전을 갖고 성 베드로 대성당 개축, 바티칸 도서관 설립을 추진해 르네상스 교황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210대 교황 비오 2세는 인문주의 교황으로 직접 저작을 남기고 학자, 예술가들을 보호하며 교황청을 지적 교류의 중심지로 만들었고 212대 교황 식스토 4세는 시스티나 성당을 건립하고 여러 회화의 거장들을 로마로 불러들여 회화의 르네상스를 꽃피웠으며 거리, 다리 건설로 로마 도시 자체를 문화 수도로 탈바꿈시켰습니다. 216대 교황 율리오 2세는 미켈란젤로를 데려와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를 그리게 해 그 유명한 천지창조가 만들어졌고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르네상스 3대 회화가로 손꼽히는 라파엘로를 후원하여 이 라파엘로가 율리오 2세의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했죠. 교황들의 르네상스 후원으로 문화적 황금기를 구가했으나 점차 호화로움과 사치스러움이 극대화되며 교황청의 재정 악화를 초래했고 교황들은 이탈리아 외교 및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위상은 더더욱 추락하게 되는데요. 결국 종교개혁이 터집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